병리 기말 시험 범위 다 봤어? 시험 4시간 남았는데 나 200장 더 봐야 돼. 나도 당연히 다 못 봤지. 근데 애들 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러 갈 수가 없네. 나 처음에 의대 들어올 때는 불치병 환자들한테 신약 개발해서 치료하는 의사가 꿈이었는데 근데 이젠 뭐 연구는 무슨 F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치. 근데 우리나라에도 신약 개발 연구하는 데가 있나? 어? 있지. 우리 병원에서 하잖아. 어서 봐봐. 재미교포가 창업한 바이오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국내 임상 1상과 2상 시험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임상 시험은 국제백신연구소가 총괄하고 서울대병원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키가 길어요. 어떻게 다시 찍을까요? 지금 투약 아직 조금 남았죠? 네네. 그러면 한 10분 정도만 휴식하고 다시 한번 찍어.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네. 오늘 루게릭병 첫 투약이라서 프리도즈 때 이상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 훗날 몇백만 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뭉친 이곳. 대한민국 신약 개발의 메카, 서울대병원 임상양리학과입니다. PPI 제제의 위산 분비 억제 능력을 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뒤에 pH 카테터를 대상자한테 삽입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일단은 뭐 이쪽에 있는 센서 2개로 식도와 위의 산성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넣는 중입니다. 삼키라고 말씀드리면 천천히 삼키시면 돼요. 다시 한번 꼴깍 해보시고요. 마시고 6시간, 10시간 뒤에 각각 식사 나오는 거 챙겨주세요. 예.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을 저희가 직접 한다는 것이 이제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때도 이제 투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임상 시험용 의약품 제대로 투약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이 약이 얼마나 안전한지, 약물의 농도가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일을 말합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미 병용되고 있는 약물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의 데이터를 먼저 얻고 이를 외삽해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유현욱입니다. 투약 동의하실까요? 네. 1시간 전부터 물 안 드셨고요. 네. 10시간 이상 공복 유지하셨을까요? 네. 저희 2시간 동안은 앉은 자세 유지해 주셔야 되고 4시간 후에 물이랑 식사 가능하세요. 이 연구는 루게릭병 치료를 목표로 하는 먹는 약입니다. 임상시험은 모두 계획된 시간에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해서 항상 시계를 보고 있죠. 자, 이번 확인하겠습니다. 투약을 하고 나서 정해진 시간에 연속적으로 체열을 하게 되는데 이런 투약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외부 요인들이 약물 농도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시에 투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자분 눈이 좀 불편하세요? 눈이 뻑뻑해요. 뻑뻑해요. 언제부터 그랬던 것 같으세요? 오늘 아침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양쪽이 다 그러신가요? 네. 진찰 기록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전연차 때는 대상자가 투약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진찰하고 약과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저희 눈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시고 왼쪽으로 움직여 보시고 눈 움직일 때 이물감 이런 건 없으셨어요? 네. 신체 검진 했을 때 특이적인 사항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주관적인 이물감이랑 눈 뻑뻑함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인공 눈물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시고요. 네. 그러면 조금만 더 경과를 보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약물의 기전상 TCA, SSRI, 마오 이니비터 이런 거는 항콜린 작용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눈이 건조하다 또는 입이 건조하다 이런 게 가능은 한 거지. 아, 네. 그래서 약물의 인과관계 평가는 아마 probable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9시 반 스크리닝 설명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스크리닝. 네,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긴 하겠습니다. 가십시오. 네. 임상시험 대상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고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없어요. 이번 임상시험은 만성 통증 치료제로 개발되어 있는 약품이고요. 이전에 동물 시험만 진행을 했었고 사람한테는 처음 투여하는 약품입니다. 많이 걱정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만큼 대상자 안전성에 대해서 되게 유의 깊게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진행하시다가 이상 반응이 생기거나 불편한 점이 생기시면 그거에 대비해서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 진행하시다가 더 이상 참여를 원치 않으신다 하시면 언제든지 동의 철회 가능하십니다. 스크리닝이란 임상시험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인과 동시에 의료진이 대상자에게 임상시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입니다. 법적으로 임상시험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진이 대상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자의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에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임상양리학과 연구병동은 최신식 장비와 숙달된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동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코어랩에서 대상자의 검체를 바로 처리하여 냉동 보관하며 추후 약물 농도를 분석합니다. 또한 임상양리학과 내부에 약물 농도 분석팀, 대사체팀, 유전체팀이 있어서 학술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밀 유지를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만 전용으로 보관, 조제하는 약국도 따로 있습니다. 임상시험이라는 것이 워낙에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연차 때에는 주로 이것에 익숙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수행이 다 끝나고 나면 본연차가 되는데 이때에는 의뢰사, 식약처 또는 타 진료과와 함께 미팅을 하고 실제로 기획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자료를 분석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학회에 발표하는 일을 다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스누제약의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인진입니다. 네, 교수님 회의 전에 앞서서 비밀 유지 계약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슬라이드는 SOD1 마우스에 크래시 바이올렛 스테이닝을 이 미팅은 의뢰사의 임상양리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동물 실험 자료를 비판적으로 해석한 후 시험 용량, 체열 시점, 입원 기간 등 임상시험 디자인이나 약물의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게시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인 서바이를 맡은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양리학과는 제약사의 목표와 식약처의 안전성 규제 사이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모든 심사가 끝나면 드디어 임상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비즈니스 미팅, 즉 개시 모임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아침에 임상시험 수행이 끝나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다음 주까지 의뢰사의 결과 분석 보고서를 보내줘야 돼서 지금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의견 반영하여서 보고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이 어렵진 않으세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통계랑 컴퓨터 둘 다 모르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태로 들어왔는데
저희 과 내부에서 R이나 사스 같은 교육도 해주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잘 할 수 있습니다. 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그래프도 멋있게 그릴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잘 할 수 있게 돼서 걱정 없습니다. 사실 약동 양력학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진 도구라 배우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도대체 약동 양력학이란 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약동학은 우리 몸이 약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농도 같은 거를 주로 연구하게 되고요. 양력학은 반대로 약이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혈압 변화와 같은 약물의 작용들을 주로 탐구하게 됩니다. 네, 아버님, 우리 아기가 급성 백혈병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잖아요. 너무 독한 항암제랑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이 몸에 간이나 장 이런 장기들이 많이 다친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심한 급성 이식편대 숙주병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도 많이 나고 아이가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워낙 약들이 독하다 보니까 아이 몸이 많이 다친 것 같아서 이런 심한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소아 환자에서 항암제 용량 조절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조혈모세포 이식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부설판이라는 약물이 그러한데요. 아이들의 키 몸무게에 맞춰서 동일하게 약물을 주더라도 농도가 높아지는 아이들은 급성 이식편대 숙주병 같은 부작용의 확률이 올라가고, 오히려 농도가 낮게 들어가는 경우는 생착 실패나 재발의 위험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약물을 저희가 임상양리학과의 자문을 받아서 세밀한 농도 조정을 하고 적정 용량을 투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성적도 좋아지고 만족도도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상양리학과의 이러한 서포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용량이 비슷한데 농도가 되게 다르네. 이 환자는 용량 맞추기 되게 힘들었는데 퇴원도 금방 했고. 교수님, 저희 요즘 의뢰되고 있는 보리코나졸 맞춤 약물 요법 사례들을 보고 생각이 든 건데, CYP2C19 유전형이랑 트러프 농도, 그리고 입원 기간까지 그 세 가지의 관계를 좀 규명해보는 그런 논문 하나 써보는 게 어떨까요? 본인 생각하는 가설이 있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CYP2C19 푸어 메타볼라이저의 경우 보리코나졸 농도가 되려 높게 유지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이 때문에 보리코나졸 부작용이 생겨서 환자들의 퇴원이 오히려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몇몇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의뢰됐던 보리코나졸 맞춤약물요법 자문들을 좀 케이스들을 점검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경향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이 된다면은 우리가 전향적인 연구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한번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연구를 기획을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케이스 먼저 점검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몇몇 약물들의 경우 정밀하게 그 용법과 용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진료과에서 단독으로 해당 약물의 용량과 용법 조정을 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약물의 용량 조절에는 다양한 양리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에 보통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 소아과라든지 감염내과에서 저희 쪽으로 많은 의뢰들이 들어오게 되고, 해당 의뢰를 받으면 저희 과에서는 환자의 약물 농도라든지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서 적절한 환자에게 알맞는 약물의 용법 용량을 정밀한 수준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역이 바로 임상양리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자 진료인 맞춤 약물요법이라고 합니다. PI 교수님이신 유경상 교수님과 의뢰사 논의하에 빠르게 논문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있는 그래프는 저희 연구 결과이고요. AOC 체내 노출 자체는 패스티드, 패드 스테이트 두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도와 관련해서 뭐 소화기계 이상 반응이나 다른 특이한 점들이 있었는지 같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pH 높아짐에 따라 약물이 위에서도 흡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GI 이런 프로블럼이 많이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35 정도로 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과가 사실 이렇게 임상 시험도 많이 진행하고 있을 뿐더러 유전체 의학 그리고 대사체 이런 랩과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때문에 저희가 논문을 쓸 기회가 되게 많고 주제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한 거 보셨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논문을 작성을 해서 교수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회의도 많고 동료 친구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피드백을 줘서 좋은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조철민, 김윤진, 박지연. 와, 우리 다 촉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전공의가 됐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았어? 아무래도 저는 당직이 조금 편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당직이 다 이렇게 스케줄대로 진행되니까 남은 시간은 유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너는? 저는 의고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임상영역과 졸업하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거를 결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메타버스 때문에 들어온 게 진짜 맞아? 내가 보기에는 스냅바 때문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닌데요? 나는 스냅바 때문에 들어온 게 맞아. 진짜. 아니,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좋아. 그치 그렇긴 하지. 네, 제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진료과를 선택했다면 내가 평생 도움을 주고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수만 명이었겠지만 임상양리학을 전공해서 맞춤 약물 치료법을 개발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신약을 개발한다면 수백만, 수천만 명의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상양리학을 선택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그런 임상 연구 기법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신약 개발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신약 개발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었고 현대적인 신약 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그리고 또 관련된 전문가들의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양리학자들이 그런 업무들에도 이제 기여를 하고 개인별 맞춤 약물요법 등에 대해서 기여를 함으로써 이미 이제 외국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문의 제도로서 이제 자리 잡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약기업이나 바이오 벤처에서 신약 개발할 때 임상 시험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임상 시험을 할 때에 약동학, 양력학 관련 내용이 초기 개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을 임상 양리학자가 관여를 해서 중요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따라서 임상 양리학을 정리하자면 의과대학 쪽의 양리학, 병원 쪽의 임상 약물요법, 그리고 제약기업 쪽의 신약개발 임상 시험 세 가지 분야가 교차하는 지점을 융합적으로 살펴서 연구하는 것이 임상양리학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양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시는 경우 병원에서의 진료 이외에 제약회사에서 제약의사로서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을 할 때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대상을 삼을 것인지에 대한 타겟 선정으로서부터 개발하는 약물의 효능이나 부작용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동물시험, 환자 대상의 임상시험을 주도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된 약물의 시판 허가나 판매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양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신다면 제약 산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음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산업은 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좀 짧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미래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상양리학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양리학도 다른 임상진료과에 비해서는 역사는 짧지만은 그리고 아직 전문의 제도로서 자리 잡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관련 산업의 이제 발전으로 인해서 발전이 기대되는 젊고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양리학 교실,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양리학과는
약물요법 관련하여 융합적 지식을 창출, 적용, 전파하는 곳입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의 미래 인재가 되고 싶다면 꼭 선택하여 의과학자로서 큰 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임상경력